오늘 저도 세미나 준비한 거는 이제 제목이 읽으셨겠지만 꾸준 씨가 안에서 땜빵으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이제 할 거였는데요. 마침 현우 씨가 한결에 시간이 남아서 사실 뒤에 장표를 좀 더 만들어 놓을까 하다가 에이, 다음 주에 해야지 미루고 있었는데 바로 그냥 해버렸네요. 준비한 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그 작업하시면서 자기 코드에다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뭐 제가 발표한 내용들은 거의 다 책에서부터 제가 읽고 공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으시면은 책 읽은 거랑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제목은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식의 제목을 줬는데 사실 대전제를 깔면요. 대전제가 아니구나. 그쵸. 그 순서는 이제 맨 처음에 코드는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게 여기 사실 대전제거든요. 제가 오늘 세미나 하는 거에 대한 대전제를 까는 게 이런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대전제가 깔리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여러분들하고 의견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바로 우리 코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찾아서 표면적 수준에서의 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해볼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장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장명하는 방법이 한 6가지 주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준비한 거는 6가지 다 못하고 2가지까지만 딱 해놨어요. 원래 뒤에 4가지 다 하려더니만 장표가 좀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했고 대전제는 이제 코드는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왜를 들어보면요. 왜 코드가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왜 코드는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는지 좀 스스로에게 질문과 답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수희가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코드를 좀 개판으로 짜놔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웠으면 분명히 수희가 이해를 했다라는 거는 그 코드를 이제 수정하고 원하는 입맛에 맞게끔 고칠 수 있다라는 걸 또 의미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수준이 되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겠죠. 왜냐? 코드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이해하기 어려우면 수정을 못 한다는 소리고 그때까지 분석 시간을 계속 잡아먹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대전제가 코드는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해하기 쉽다. 코드를 이해하기 쉽다. 어떤 코드가 이해하기 쉬운 건가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코드를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짧게 걸리는 코드들 있잖아요. 그냥 딱 보면 이거 이런 코드라고 알 수 있는 것들 그걸 이제 이해하기 쉽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대전제에다 같이 끼워 넣으면은 코드를 이제 이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끔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또 짧아야 한다로 다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우리가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내가 짠 코드를 이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짧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걸 고민해가지고 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다음으로 할 얘기들이 다 그겁니다. 이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작성한 코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팁인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그건 작성하는 팁이고요. 그럼 어떤 코드가 더 낫다, 어떤 코드가 더 낫지 않다 라고 말하는 거는 그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 기준에 가장 가까운 코드는 좋은 코드, 이 기준에 가깝지 못한 코드는 나쁜 코드 뭐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코드를 보면서 이거 잘 짰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라는 게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좀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개선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먼저 코드를 잠깐 같이 보시죠. 이 코드는 그냥 일반 포문이고요. 그냥 리스트에서 돌면서 리스트의 데이터를 찍는 코드입니다. 포문 한 줄로 끝났죠? 다음 코드를 잠깐 같이 볼게요. 다음 코드는 앞에 코드와 똑같은 일을 하는 코드입니다. 앞에 코드랑 똑같이 하는 일을 코드인데 이제 Y문을 쓴 것 뿐이죠. 그리고 전처리가 있고 후처리가 좀 있고요. 이런 코드. 똑같은 2가지 코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이해하기에. 네, 이제. 첫 번째 게 나와요. 네, 발표에서의 제가 이제 제시했던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약간 갈리기 때문에 뭐가 답이라고 말을 못하는데요. 제가 의도했던 거는 첫 번째 게 더 낫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로서 우선 간결하고요. 다시 첫 번째로 볼게요. 간결하게 폼이 작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내가 프로그래머다 라고 생각하면 폼을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해요. 이 폼문 안에 돌 때 뭐 세 번째 값하고 네 번째 값에 뭐 특수한 짓을 하겠다 라고 한다고 해도 저 폼문 안쪽의 코드가 달라지지 저 폼문 자체의 폼은 템플릿처럼 그냥 딱 박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루프문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결하고 우리한테 되게 친숙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 시간이 짧게 걸린다 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내가 이해하는 시간이 짧은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시간이 짧은 거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단지 이제 좀 약간 추상적이거든요. 이해하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 다음 코드 볼게요. 이거는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리턴문 코드를 하는 코드고요. 간결합니다. 간결한 코드고. 예? 아 용어가 좀 어려워서. 사망연산자라는 거?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 물음표 연산자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니, 물음표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리면은 연산자잖아요. 더하기 빼기 같은 연산자인데 이 코드가 낯설은 이유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사망 연산자를 잘 안 써요. 거의 2항 연산자, 그러니까 3항이란 말이 어렵다는 얘기는 2항 연산자, 1항 연산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1항 연산자에는 뭐가 있죠? 뿔뿔, 마이너스. 네, 1항, 그러니까 항이 하나라는 거죠. 2항 연산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항이 두 개라는 거죠. 3항 연산자는요, 항이 세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음표 앞쪽에 항이 하나 있고요. 물음표 뒤쪽으로 항이 하나, 땡땡 뒤로 항이 하나, 항이 세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연산자로 불리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망연산자는 잘 안 써요. 저희들이 어떻게 쓰냐, 사망연산자를 쓸 일이 있으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예, 이게 우리한테 친숙한 코드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건 그냥 사망연산자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친숙하진 않지만 대신에 코드가 간결하죠. 이럴 때는 이제 기준이 여기서부터 약간 달라지기 시작해요. 앞에 거 예를 들었던 건 간결성과 친숙성이라는 게 다 그쪽에 있어서 이게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결한 거는 이 녀석이 간결해요. 근데 이제 친숙한 건 이게 더 친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외에 다른 프로그래머가 이 코드를 봤을 때 어떤 게 이 사람이 이게 어떤 짓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더 짧게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결한 거를 되게 추구하시는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이제 앞에 게 낫죠. 짧게 쓴 거. 그냥 친숙하게 쓰시는 분들은 지금 코드가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프로그래머가 이제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맞춰서 코드를 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친숙한 게 좀 더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짧게 든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이제 사망연산자를 잘 쓰는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 난 이게 더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일반화시켜서 봐야 되니까 그런 이해는 좀 예로 빼놓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을 잡는다는 거는요, 가독성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이런 방법들, 장면 방법들은 가독성인데 이 가독성이라는 거는 대전제에서 계속 얘기했던 코드를 봤을 때 그 이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거, 그걸 이제 가독성이라고 칭해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량이 이렇게 적은 녀석이 항상 더 좋은 녀석인가?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왜 그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 명제가 맞는 말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5,000줄짜리보다는 2,000줄 라인짜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일반적인데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다음은 이제 어설트문인데요. 이게 원래 한 라인을 적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좀 이렇게 여러 라인을 좀 걸쳤어요. 원래는 한 라인에 딱 되어 있습니다. 어설트문 안쪽에 이제 불연식을 쭉 넣어놨죠. 근데 OR 연결하고 부정문 연결해가지고 뭐 이런 작업을 합니다. 요 한 라인을 내가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요. 그 다음 라인을 볼게요. 그 다음 코드는요, 똑같은 녀석인데 이제 코드가 라인이 아까 거는 한 라인에 작성된 거고 이번 거는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서 이제 두 라인, 세 라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작성해 준 거거든요. 어떤 게 더 이해하기 쉬운지 이제 보는 건데 분량이 적으면 항상 이해하기 쉽다라는 게 이제 매번 그렇지 않다라는 예제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앞에 이 녀석이 이제 한 라인짜리 이걸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 라인으로 나눠진 게 더 일반적인
이렇게 이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량이 많다고 해서 뭐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분량이 짧다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적게 들고, 이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거는 분량을 늘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주석을 다는 행위요. 주석을 단다는 거는 코드 분량이 늘어나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요 샘플 같은 경우는 주석이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코드를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냥 코드만 딱 보시면요, 해시를 구하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쉬프트 연산을 쓰기 시작하죠. 쉬프트 연산해서 그걸 더해서 뭐 C를 더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코드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데 위에 주석으로 뭐 원래 이런 계산식의 빠른 버전이라고 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거를 뭐 쉬프트에서 머릿속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저 계산을 좀 더 빠르게 연산을 했구나 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코드를 이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짧게 만들어주는 주석이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주석이고, 분량이 늘어났지만 이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좋은 케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갔고, 다음은 저희가 이 세미나에 계속 얘기하면서 그 대전제라고 했던 거, 가독성이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여러분들 코드 작성하다 보면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코드의 효율성을 최우선 목표로 둘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목표, 뭐 아키텍처 관련된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되게 용이하는데 그 목표를 우선시할 수도 있죠. 이런 다른 목표들하고 가독성을 최우선이다 놓고 서로 경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가독성을 우선시하는 게 여기 뒤에 소개하고 있는 다른 목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계를 내가지고 말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근거 같은 건 따로 이제 준비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보기도 좀 뭐하고 해서 준비 안 해봤지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가독성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걸 진행하는 게 오히려 첫 번째, 효율성이나 테스트의 용이성을 더 만족시키는 코드를 뽑아낸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되게 효율적인 코드만 짜지만 효율적인 코드를 되게 추구하는 프로그래머인데 가독성보다는 난 효율적인 게 더 좋아 라는 말은 이제 일반적인 코드가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연구해본 결과로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랍니다. 즉 코드가 효율적이면서도 가독성이 높은 코드는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세미나에서는 가독성이 최우선 순위에 있지만 나머지 목표들을 그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전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대전제, 코드를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거에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코드에다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수정사항들, 그런 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면적인 수준에서 개선, 전체 막 뜯어 고치고 막 리팩토링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준비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사파를 보시면요. 이제 책에서도 이런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식인 식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우스갯소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네. 식물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이름 안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넣자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메소드 이름,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이건 제 경험상 저 같은 경우는 뭐 리뷰 관련해서 리뷰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매니저라는 걸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리뷰 뭐 매니저, 뭐 저기 하면 무슨 매니저를 되게 좋아해요. 제 코드에는 매니저 투성이긴 한데 이걸 보면서 이게 매니저라는 게 특별한 더 어떤 내 코드를 읽는 다른 프로그램한테 의미를 전달하나?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뭐 그걸 관리한다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리뷰랑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했던 부분들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몇 개 샘플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는 파이썬 쪽의 메소드인데요. get 페이지입니다. 뒤에 URL을 봤죠? 즉 페이지를 로드해 오겠다는 소리인데요. 그걸 이제 어디서 갖고 오겠느냐? get 페이지 할 때 get이라는 단어가 다른 프로그래머한테 별다른 이제 정보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URL을 통해서 받으면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면 get 페이지에서 get이라는 단어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해서 개선된 사항이 이제 인터넷이니까 뭐 다운로드 페이지, 인터넷 받겠다. 아니면 패치 페이지 이런 식으로 get이라는 일반 명사, 그러니까
보편적인 단어잖아요. get. 그걸 통해서 별다른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다른 단어로 유의어라고 하죠. 비슷한 단어다. 그런 걸 정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메소드가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내자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바이너리 트리 안쪽에 사이즈라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또 사이즈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뭐 배열 사이즈도 있고요. 또 많이 있겠죠? 뭐 맵에서도 사이즈가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배열이나 맵에서의 사이즈는 딱 그 자기가 담고 있는 컬렉션의 객체의 개수 정도로 알 수 있는데 바이너리 트리에서의 사이즈는 뭘 리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뎁스. 트리의 길이 또는 노드의 개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트리가 구성하고 있는 메모리의 바이트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코드를 짠 그 프로그램의 의도가 이 메소드 이름에 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담아주자라는 거죠. 별 생각,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건 사이즈. 하지만 제가 말한 사이즈는 이제 뭐 그죠 높이, 뎁스의 사이즈였지만 그걸 읽는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벌써 헷갈리잖아요. 이게 혼동이 오잖아요. 이 사이즈가 뭘 말하는 거냐. 그래서 수정할 땐 그 의도를 담은 거. 이 바이너리 트리의 모든 노드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저렇게 넘 노드스 이제 수정하거나 이제 하이트 높이를 알고 싶으면 아예 하이트 또는 이제 트리에서의 높이는 이제 레벨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레벨 정도로 바꿔주셔도 딱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이름을 지어주자. 그걸 위해서 한 2초, 30초만 더 고민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스레드에서 스톱이라는 메소드인데요. 스톱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레드를 정지시키겠다, 멈추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것도 괜찮긴 한데 이 스톱이라는 그 메소드 안쪽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걸 분석해서 봤을 때 얘가 완전히 그냥 죽는 거예요. 스레드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작업을 하면은 스톱보다는 이제 킬 같은 아예 할 수 없다.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좀 더 가독성을 높이는 행위고요. 또는 이제 퍼지가 있으면 리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스레드를 잠시만 멈추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리즘으로 다시 스레드 돌릴 수 있다 하면은 지금처럼 스탑보다는 이제 퍼지가 훨씬 더 좋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샘플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야? 다음으로 이제 보편적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지금까지는 뭐 지금도 아크도 get이라는 뭐 보편적인 이름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이런 템프 시작하자마자 템프나 아니면 이제 리턴 밸류라고 하죠. 메소드일 때 이제 리턴할 때 값의 변수 이름을 짓는데 그냥 이제 인트를 리턴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그냥 리턴 밸류라고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그거를 리턴할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함수에서 리턴되는 변수예요 라는 의미 말고는 아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자기 코드에 템프, 뭐 리턴 밸류나 푸 이런 그냥 평소에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지으면은 거기서 잠깐 멈추시고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저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프로그래머가 이런 템프나 리턴 밸류라는 걸 썼다는 거는 나는 이 변수에 대해서 적절한 이름을 지을 수 없어요 를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뒤쪽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냐, 이런 보편적 이름을 꼭 써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샘플이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대표적인 코드 샘플 한번 보시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펑션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펑션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일반적으로 이건 자바스크립트 뭐 떠나서 리턴 밸류라고 이름 딱 적어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RET 리턴하고 리턴을 다 쓰죠. 리턴 다 쓰고 벨자에서 V를 대문자에서 밸류까지 그냥 풀네임으로 일반적으로 저는 좀 적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좀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리턴 밸류에서 이 메소드에서 의미하는 게 저 변수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리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름을 더 잘 짓는 게 좋을까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는 일을 좀 보라는 거죠. 변수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 변수가 의미하는 거 또는 목적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V라는 어떤 배열을 받았죠. 배열의 값을 제곱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더하고 있죠. 물론 이제 샘플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해놓은 거지 사실 여러분들 그런 코드를 보면 이렇게 쉽게 유치되는 거 없을 거예요. 그래도 찾아보면은 노력을 하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 더하는 거잖아요. sum. 더한 값이고 어떤 거? 제곱을 더한 값이다. 라고 해놓은 거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놓고 하면은 가독성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나중에 버그 같은 거 찾는데도 약간 용이하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이쪽 요 곱하기 이게 제곱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코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세미콜론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변수 이름은 제곱의 값을 더하는 녀석인데 제곱이 어디 있어? 라고 이제 프로그래머를 읽는 프로그래머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변수 이름하고 실제 하는 일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런 부가적인 뭐 효과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편적인 이름을 썼을 때 가장 괜찮은 것들. 진짜 말 그대로 보편적인 거죠. 이거는 뭐 하는 코드냐면은 수업하는 겁니다. 수업하는 거고 수업할 때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임시적 공간을 딱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임시적 공간, 그러니까 템프를 리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템프 값이 막 바뀌는 것도 아니죠. 수업을 위해서 간단하게 템프, 임시적인 공간을 잠깐 쓰겠다. 그거에 정확히 맞는 이름이라서 이렇게 이거는 보편적인 이름을 쓰는 것도 아주 좋은 케이스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편적인 이름을 쓰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이런 수업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웬만하면은 다 그게 이제 프로그래머가 고민하지 않은 산물이다. 템프라던가 리턴 밸류를 쓰는 건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음을 보시면요. 객체에서 값을 꺼내가지고 스트링으로 이제 스트링에다 쫙 집어넣고 마지막 맵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서 템프라고 했어요. 이 의미 자체는, 의미 아니라 목적 자체는 맞습니다. 변수의 목적 자체는 맞잖아요. 임시적인 값이잖아요. 근데 그 변수가 들고 있는 값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주는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쓴 거죠. 네. 그래서 원래 템프라고 해서 스트링에다 쭉 넣고 하겠다라는 건데, 이랬을 때 템프는 그래도 명확한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 안에 들고 있는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 뭐가 좋을까요? 유저인포요. 아, 맞습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길래 혹시라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유저인포 정도로 바꿔서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비슷한 코드나 앞으로 짜는 코드라면은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도 괜찮겠다 한번 느끼시면 좋겠고요. 이제 루프 반복자를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원래 여태까지 지금 6가지 이름에 대해서는 6가지에 대해서 주제를 얘네가 말해주고 있었는데, 2가지가 특정한 단어를 고르는 것하고, 2번째가 보편적인 이름을 피하지 않는다. 제가 준비한 건 2가지고 뒤에 4가지 중에는 메소드 이름이나 변수 이름이 얼마만큼 길어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다음에 다시 한번 할게요. 어쨌든 마지막 루프 반복자에 대해서는 루프 반복자를 이대로 쓰는 게 좋은가 나쁜가 보다는 어떤 특정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루프 반복자를 쓰는 것보다 더 나은 이름을 짓는 게 있다를 이제 얘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3종 포문을 돌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클럽 안에는 멤버들이 있고요. 또 다른 곳엔 유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클럽의 어떤 멤버가 그 유저의 어떤 사람하고 정확히 일치하면 뭐 두썸씩 뭔가를 하겠다. 뭐 이 정도 코드고, 그거를 이제 포문을 돌면서 찾겠죠. 클럽에서 멤버 찾고, 그다음에 유저에서 찾겠죠. 뭐 이런 매칭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당장 보면 이제 안에 보시면은 루프 반복자가 쓰여져 있죠. I, J, K. 네,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 이렇게 딱 코드를 봤을 때는 눈에 딱 안 들어오는데, 이제 장표를 담고 가면 이제 눈에 살짝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포문에서는 유저를 돌기 위해서 K를 썼잖아요. 네. 근데 K 반복자가 멤버스에 들어간 거죠. 그쵸? 그리고 유저에는 J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앞에 코드 잠깐 볼게요. 색깔만 바꿨는데도 그 눈에 별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네. 가독성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더 잘 들어오면 버그도 잘 잡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처럼 K를 루프로 돌리겠다는 거는 이제 유저에서 돌리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버리면은 이게 실수했겠죠. 이렇게는 안 하죠. 일반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J가 들어가고 여기에 K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눈에 잘 안 보인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루프 반복자를, 일반적인 루프 반복자를 쓰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2중, 3중 포문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개선하는 방안이요.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즉, 루프 반복자의 I를 이건 이제 장표에 한 줄에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짧게 썼는데, 원래 CI로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네, 앞에 인트도 제가 제거한 겁니다. 이게 한 줄에 좀 보이기 위해서. CI, 즉 클럽의 루프 반복자는 I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풀네임으로 클럽 언더바 I. 다음에 멤버는 MI.
member 언더바 i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user UI. 그렇게 됐을 때 세 번째 이제 에러가 있던 부분을 보시면요. 클럽에는 CI가 들어가죠. 클럽이니까 CI, 즉 앞에 앞에 접두사라 그러면 딱 맞잖아요. 클럽이니까 CI가 루프 반복자가 들어가는 게 눈에 딱 보이고요. 멤버에는 MI, 멤버에 루프 반복자가 들어가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다음으로 유저에는 UI를 즉 이거는 실수할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프로모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루프 반복자보다는 이런 식으로 루프 반복자도 어디서 쓰인다를 앞에 좀 이렇게 프리픽스라든가 포스트픽스로 선언을 해서 이름을 좀 바꿔주시면은 가독성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코드를 이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 하는 거 그걸 가독성이라고 제가 정의했잖아요. 네, 그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루프 반복자. 이렇게 해서 이 책 앞에 중가로 없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폰은 옆에 이런 가로 없어도 돼요. 네, 다 돼요. 다 한 줄씩이요? 그 다음 라인은 그냥 되잖아. 그래요. 아니 어제 합평은 큰 거 같아요. 한 줄 넘은 거 같아. 어디요? CI도 전체가 가로가 원래 가로 친다 그러면 전체 가로가 들어가는 거죠. CI가. 그렇죠. 사실 이제 짧게 쓰려고 한 부분은 이제 앞에 여기 인트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게 가로가 있고 없고의 지금 이 이름 문장에들은 잘 안 들어오시나 본데 이걸 뭐 자바를 보든 C를 보든 어쨌든 포문 안에는 이제 가로가 없으면 한 문장을 밑에 자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밑에 포문 이게 한 문장이죠. 요거 자식으로 갔는데 얘가 자식으로 또 누를 갖고 있어요. 밑에 포문 또 갖고 있죠. 얘가 또 뭐 갖고 있어요? 이 포문을 갖고 있네요. 이 포문은 또 뭐 갖고 있죠? 얘를 갖고 있네요. 즉 얘 밑으로 이만큼의 한 문장으로 얘는 인식하겠죠. 이거는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열심히 얘기했던 가독성이나 그런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좀 멀습니다. 항상 쳐와가지고 랭귀지 문법 쪽이라서 그거는 이제 랭귀지 기본서나 좀 보시면은 좀 더 이해될 거예요. 네. 뭐 그것까지 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제가 했던 내용들은 다 이 책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이 책에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이제 이름을 지을 때 긴 게 무조건 좋냐, 짧은 게 좋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참 그 타협 잡기 힘든 것들 그런 거 설명되어 있어서 그거 원래 그 장표를 오늘 좀 해서 붙여서 이제 6가지 주제를 한 방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호준 씨가 저한테 기회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앞에 2개까지밖에 못했네요. 여기까지 했고요. 뭐 나머지는 준비된 거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배운 딱 2가지. 그러니까 그냥 꼭 말해봐야 딱 그거잖아요. 장명하는 거. 장명할 때 한 2-3초만 시간 더 쓰셔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게 뭘까 한 번만 고민해 주시는데도 제가 오늘 세미나한 게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